중개업소들이 올려놓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예, 많죠. 네, 요즘에. 모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플을 들어가 보면 세입자들이 어떤 방을 얻고 있는지 어떤 방이 지금 존재하는지 원룸들이 있는지가 나와요. 예. 거길 들어가서 보시면 어느 지역이 인기 지역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쭉 보다 보면. 네, 쭉 보다 보면 그 주소지도 있고 그룹도 있고 아주 지도화돼서 잘 나오거든요. 들어가 보면 네. PC 버전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네. 그 그룹을 보고 이 지역은 보증금이 좀 세고 네. 월세도 많이 받는 지역이고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는 우수한 지역인데 네. 여기는 비슷한 연식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도 낮고 월세도 좀 상대적으로 낮고 단기도 주고 있고 네. 단기 세입자도 받고 이러면 이 지역은 경쟁력이 없는 지역이에요. 이 경쟁력이 좋은 지역을 찾아야 돼요. 일단은.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자, 오늘은요. 많은 투자 중에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자 아빠 강용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부자 아빠 강용수 대표님, 부자 아빠 강용수 대표. 여러분들 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목돈 연구소의 원년 멤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설 특집 때도 함께 했었고. 저희 이 코너가 이제 알쓸투잡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알아두면 쓸 때 있는 이제 다양한 상식들, 좀 이제 비법들, 네. 너무나 명백한 진리이자 이런 건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시간인데 저희가 테마를 오늘 정했습니다. 바로 수익형 부동산. 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이분만하게 이 알쓸투잡을 이끌어 주실 분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강용수 대표를 모셨는데 저희 책을 하나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새로운 책인 거죠. 네, 이번에 나온 그렇죠. 3월달에 나왔어요. 네, 지난번 2월 특집 때 쓰고 네. 계시다라는 거였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중소기업 다니던 용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떻게 월 7천만 원을 벌게 됐을까? 어떻게 벌게 됐습니까? 뭐 제목만 들어도 다 나온 내용인데 네. 중소기업 다닌 건 맞고요. 네. 그래서 월 7천만 원을 수익형 자산에서 일하지 않고 자산소득으로 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가 이 책 내용인 거죠? 그죠. 네. 어떻게를 궁금하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네. 하고 그 어떻게를 오늘 좀 짧고 굵게가 네네, 됩니까? 네. 요약 설명도?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익형 부동산. 이 단어도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네. 우리가 아파트 살 때는 뭐 5억이 10억 되고 이런 걸 바라지만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네. 따박따박 현금이 나오는 그죠. 것.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자산. 네. 투자하는 순간. 순간. 네, 순간. 네.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사거나 하는 거는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팔았을 때 나오는 거고. 주식도 샀다가 팔았을 때 나오는 거니까 예. 차익형이고. 네. 수익형은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자산을 수익형 자산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수익형 자산의 개념 정리입니다. 사는 순간부터 현금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상가도 있겠고요. 네, 상가도 다가구. 있고요. 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뭐 책을 내서 저작권을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든지 네. 원룸을 투자. 운영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고시텔 이런 걸 운영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투자하는 순간 사실 고시텔은 이제 운영에 가깝긴 하지만 이게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올 수 있는 아이템들은 많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도 요즘에는 서울 아파트는 네. 지금 월세 비중이 네. 30% 훌쩍 그렇죠. 네, 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익형이네요. 예, 저도 초창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파트로만 수익형 자산을 운영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수익률이 좀 다른 자산에 비해서 낮고 대신 환급성은 좋지만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정리하고 수익률 높은 자산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네. 자, 우리 강용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룸 투자를 뭐 과거에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네. 한번 저희 과거 거 들어보시면은 많은 또 방법과 노하우도 전해 주셨었는데 네네.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원룸은 그나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오피스텔도 이해가 돼요. 네. 다세대, 다가구, 네.
굉장히 헷갈리실 네. 거예요. 또 뭐 뭐죠? 생활형 숙박시설,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게 뭐야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외관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네. 일단 다가구보다 다세대는 좀 큰 규모이긴 해요, 사실은. 근데 비슷한 규모다. 한 10집에서 15집 규모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가구네 다세대는 외관을 보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가구 같은 경우는 등기가 하나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게 되면 네. 하나의 건물로 이게 뭐 몇 호가 있든 간에 하나의 건물이다. 예. 그래서 1주택이다라고 돼 있는 거고 네. 10호가 있어도 그걸 갖고 있으면 1주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이게 다가구. 예, 다가구고요. 네. 다세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호다 그러면 등기 권리증이 10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예. 아파트도 건물은 하나지만 예. 여러 호수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 다세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다가구가 유리한 건가요? 왜냐면은 취등록세. 취등록세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취등록세 기준으로 보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1주택을 살 때 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좋겠죠. 유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 2주택부터 8%, 3주택자 12% 취득세를 내게 돼 있으니까 그런 판에서는 단순히 생각하면 다세대가 다가구가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룸 오피스텔 한 칸의 규모의 주택들은 공시지가가 1억이 안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1%만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세대를 10호짜리를 예를 들어 산다. 그러면 취등록세를 오히려 1%만 낸다는 거죠. 다 나눠지니까. 혜택을 받으니까 특례를. 이게 내가 샀을 때 15억에 샀다고 하더라도 한 칸으로 나누면 1.5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지면 1억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저가주택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세대가 더 유리한 거죠. 취득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럼 뭐 다가구 다세대가 어떤 세금 문제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조금 그렇죠.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둘 다 나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선 이게 좋고 어떤 면에선 다세대가 좋고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이다라고 할 때는 좀 다가구 다세대는 다른 형태인 거죠. 원룸 투룸 할 때고 원룸 투자는. 그렇죠. 일단은 뭐 연립주택이나 빌라라고 호칭하는 게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뭐 반지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연립주택이 있고 그것도 다세대 다가구 일종이고요. 근데 다세대 다가구 중에 원룸 주택도 있다는 거죠. 1인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큰 범위예요. 다가구 다세대는 큰 범위고 그 안에 뭐 빌라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제가 투자하는 원룸도 있고 이런 게 있죠. 1인 주거의 형태의 집을 원룸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렸어요. 그 오피스텔도 오피스텔 투자를 원룸 투자라고 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주거용 오피스텔을 투자하게 되면은 그것도 원룸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용수 대표는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뭐 다가구 투자, 다세대 투자 쪽 요쪽 라인이 아니라 원룸 투자 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도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용 숙박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장르가. 그런데 핵심은 이제 원룸 투자라는 거죠. 제가 원룸 투자를 주로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전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사야죠. 사야지 뭘 돌리던가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살 때 가장 제가 보기에 기본은 돈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종잣돈 마련하는 종잣돈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것만 짚고 바로 본격으로 갈게요. 종잣돈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일단은 뭐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넘어가 후반부에 계신 분들은 종잣돈을 좀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은퇴 자금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번 실수하게 되면 이 리스크를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30대나 40대에 있으신 분들은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더라도 대출을 그러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억에서 5억 정도만 있으면 투자할 자산들은 아직 많이 있다. 2억이 있는데요. 뭐 혹은 1억이 있으면 못 합니까? 이렇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만약에 내가 월급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예. 지금 당장 현금으로는 좀 여유가 있다. 이런 분들이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예. 뭐 1억에서 2억도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실제 네. 제가 몇 년 전에 5천만 원으로도 건물을 산 적이 있으니까 네. 실제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드리기 너무 긴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조금 너무 지나치면 그 기준은 이거라고 보셔야 돼요. 종잣돈을 얼마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그 건물을 투자했을 때 네.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수익형 자산이어야 하는데 레버리지라든지 어떤 번세를 많이 월세를 전세로 많이 전환해놔서 현금 흐름이 안 나온다면 이건 수익형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 네, 똑같은 수익형 자산의 건물인 원룸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레버리지가 많으면 예. 이건 수익형 자산이 아닌 거죠. 오히려 부채가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분은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를 노리는 게 아니라 네. 가격이 오르기를 그렇죠. 기대해야겠네요. 시세 차익을 보게 되면 똑같이 지금 기존에 하는 방식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과다한 대출은 오히려 수익형 자산 투자에는 맞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종잣돈 규모는 있어야 된다라는 네. 설명이고요.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수도권 기준으로 네. 약 한 3억 정도를 3억에서 5억 정도 3억에서 5억 있습니다. 정도를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돈이 있어요. 사야죠. 네. 네, 어떻게 삽니까? 일단은 3단계가 있다. 네, 네. 네. 일단은 사실 때 준비하셔야 될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구역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구역? 구역이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네. 시 안에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는 너무 크고요. 네. 구가 있겠죠. 구 안에 또 1인 주거 형태의 원룸들이 밀집돼 있는 집단들이 있어요. 지역들이. 동. 예, 무슨 동 기준으로. 네. 동보다도 뭐 작은 규모의 어떤 상업 지역 옆에 있다든지 아파트 옆에 있다든지 네. 그룹져져 있어요. 이게 네. 대부분. 네. 그 그룹들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가장 인기 지역인지 그걸 찾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걸 찾는 방법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죠. 뭐 발품을 그러니까 팝니까? 이 발품 파는 거는 안 돼요. 이거는 발품 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발품을 팔지 마요? 네, 발품 팔면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손품을 파셔야 돼요. 예. 손품 파는 방법이 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룸을 얻으려면 주로 어디 가서 얻을까요? 부동산 가야죠. 중개업소 가야죠. 네, 중개업소 네, 가는데 네. 중개업소들이 올려놓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예, 많죠. 네, 요즘에. 모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어플을 들어가 보면 세입자들이 어떤 방을 얻고 있는지 어떤 방이 지금 존재하는지 원룸들이 있는지가 나와요. 예. 거길 들어가서 보시면 어느 지역이 인기 지역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쭉 보다 보면. 네, 쭉 보다 보면 그 주소지도 있고 그룹도 있고 아주 지도화돼서 잘 나오거든요. 들어가 보면 네. PC 버전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네. 그 그룹을 보고 이 지역은 보증금이 좀 세고 네. 월세도 많이 받는 지역이고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는 우수한 지역인데 네. 여기는 비슷한 연식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도 낮고 네. 월세도 좀 상대적으로 낮고 단기도 주고 있고 네. 단기 세입자도 받고 이러면 이 지역은 경쟁력이 없는 지역이에요. 이게 경쟁력이 좋은 지역을 찾아야 돼요. 일단은. 오히려 이때는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되네요. 그렇죠. 예. 네. 이게 그 시세가 그렇죠. 설명을 하는 네네. 건가요? 그렇죠. 구역을? 그러니까 공시 리스크를 해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녀석, 가격 대비 저렴하게 나왔다, 네. 수익률이 높다 네. 그런 녀석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실이 많은 존이에요. 주식이랑 좀 다른. 네, 다르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수치상의 기준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수익률 좋은 녀석이라도 공실 2개가 있다고 전제로 계산하면 수익률 확 떨어져요. 예. 네. 하고 공실이 좀 없는 기준으로만 항상 브리핑하니까. 오피스텔 투자도 해보신 분들에게 들어보면은 한 2달만 공실돼도 그 돈이 그죠. 그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비워버리는 거잖아요. 수익률이 네. 확 내려가는 거죠. 네. 뭐 오피스텔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6% 수익률이 나오는 아니 8% 나오는 수익률로 샀는데 네. 2달만 공실 나버리면 6, 4 막 내려가요. 수익률이. 그렇죠.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 수요자가 좋고 인기 있는 지역을 사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구역 분석인데 네, 구역 분석. 발품을 팔지 말아라. 네. 손품을 팔아라. 예. 역시 그것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가 봐요. 그렇죠. 네. 네. 예. 이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 재테크도 이제 찾아갈 필요가 없이 네. 그 빅데이터로 예, 네, 그렇죠.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표를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수익률을 계산해 보잖아요. 네. 근데 수익률을
다 공인중개사들이 알려줘요. 이거는 몇 퍼센트 수익률입니다. 뭐 몇 퍼센트 수익률 알려주는데 그게 다 가짜 수익률이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상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뭐 상가 분양, 신도시에 상가 분양한다고 가보잖아요. 수익률 12%도 줘요. 8% 막 이렇게 브리핑 하거든요. 근데 실제 따져보면 4%가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그건 실투 수익률이에요. 내가 투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10억짜리를 사는데 실투를 1억 했다고 한들 내가 들어간 돈 10억이잖아요. 10억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수익률을. 전체 그러니까 금액으로. 대출이자 내야 되니까. 어차피 대출 내가 갚을 돈이잖아요. 그거 내가 빌린 거지. 언젠간 낼 돈이기 때문에 이자를만 넣어서 계산하지 말고 전체 금액. 내가 10억짜리 산다 그러면 10억에 맞춰서 이게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지 계산해 보면 수익률이 낮게 보일 거예요. 그게 정확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실투가 아니라 전체 가격, 총 투자금 대비 계산해 보시면 계산해서 그래서 수익률을 나름대로 본인이 계산해 보는 거죠. 정확한 잣대로 계산해 보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자신의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비교를 해봐서 마지막 최종 이제 확정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이거는 괜찮겠다. 이건 사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면은 이건 사야 되는 거죠. 뭐 계약할 때는 큰 뭐 주의사항 없나요? 부동산이 다 알아서 해주나요?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 이게 지금 월세를 이제 만약에 직장인들이 이게 수익형 자산을 갖고 있으면 계약할 때마다 반차 내고 와야 되거나 아니면 저녁에 쓰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한 128호 정도를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128이요? 128개? 8방? 128방? 8호? 근데 계약하러는 한 번도 안 가요. 한 번도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워낙 안 가요. 그게 대한민국 루틴이에요. 근데 128호를 갖고 계셔서 중개업소가 이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월세를 얻거나 전세를 얻을 때 원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요. 세입자하고 공인중개사하고만 계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계약할 주의사항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 전기만 본인 명의로 등록하게끔 권장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다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특약사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계약서는 국가에서 정해준 계약이기 때문에 그 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건물에만 적용되는 법규. 그게 특약이라는 거예요. 표준 특약사항. 이것만 공인중개사한테 문자로 보내줘서 세입자한테 상기시켜주고 뭐 거기다 계약서에다가 표기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반대로 이제 세입자분들도 그렇겠네요. 세입자분들이 저희가 막 그 기사 쓰고 그럴 때는 꼭 집주인을 확인해라.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세입자가 왔는데 집주인이 왜 안 오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배운 분들은.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분이 알아서 하나요? 대부분 전세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집주인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집주인분이 저녁 때 신분증 감고 한번 입주한 다음에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인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럼 법인은 누가 가야 돼요? 법인 등기부등본이 가죠. 등기부등본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개인일 때 개인일 때는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도전해 보겠다. 나도 원룸 투자를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초보자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정말 꼭 알려주고 싶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섣불리. 처음부터 발품 팔면 우리가 공인중개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 주변에 뭐 원룸 건물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들이 그걸 중개할 수 있는 만한 수준에 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한 구역 단위로 동 단위로 따져봐도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나 할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이걸 보고 거꾸로 가라.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찾고 지역은 이런 거죠. 시 단위계거든요. 시나 대도시는 구 단위계인데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사시면 돼요. 인구가 증가하는 존. 그럼 인구가 증가하는 존은 과연 어디예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수도권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 그 외의 지역은 다 내리고 있어요. 뭐 서울, 경기
인천 이쪽은 증가하고 있고요. 네. 부산 감소하고 있고요. 울산광역시도 감소하고 있고 인구를 봐라. 네, 대구광역시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데는 지금 좋을지 몰라도 예. 향후를 위해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책 내용은 훨씬 더 많은데요. 저희가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일단 줄이겠고요. 네. 중소기업 다니던 용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떻게 월 7천만 원을 벌게 됐을까? 제목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뭐야 뭐 이러실 수 있겠지만은요. 또 내용을 좀 보시면서 네, 이런 네. 전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쓸투잡 부자 아빠 강용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